안녕하십니까. 직소테리의 직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민혁명들은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혁명이었다기보다는 그 배후에 기존 정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들이 꾸민 음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미국의 독립운동, 남북전쟁의 배후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의 배후에도 이들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색깔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많은 혁명들의 배후에는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일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는 2005년 5월 13일 발생한 안티잔 사태의 배후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 세상, 즉 오픈 소사이어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단체를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혁명의 칼날을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건립한 많은 NGO 조직들은 푸틴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표현의 자유 등등을 내세우며 푸틴의 이미지를 깎으며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통치체제가 정착되던 시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해서 러시아의 경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대중적 지지를 한몸에 받는 푸틴을 견제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게 된 푸틴은 그동안 러시아의 정계, 재계, 언론계에 침투해 있던 국제금융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 정치인이자 기자 출신인 슈체코치키는 모스크바 아파트 연쇄 폭발 사건의 배후에 푸틴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탈륨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2003년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던 세르게이 유센코프는 모스크바 교회 자택의 근처에서 가슴에 수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2004년 푸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경호원이었던 로만체포프가 연방보안국 사무실에서 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를 마신 뒤 사망했습니다. 2004년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 등을 고발한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도 비행기에서 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살아났지만 2년 뒤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의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합니다. 2006년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보리스 베레초프스키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한 전 연방보안국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연방공화국 요원과 함께 차를 마시고 돌아온 후 3주 뒤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의하면 그의 체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210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는데 플루토늄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이라 함께 마신 차가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내부 정보를 폭로하고 2006년 사망한 리트베넨코가 언급했던 베레초프스키는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에 네덜란드로 망명했던 반정부 운동가 알렉산드로 돌마토프도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2015년 반푸틴 운동을 하던 보리스 nem조프 전 러시아 부총리는 연인과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차를 탄 괴한들의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전쟁 범죄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 하루 전에 죽었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트리팔과 그의 딸이 영국 소울즈베리의 쇼핑몰에서 노비총이란 신정 안정제에 중독돼 쓰러졌다가 간신히 기사회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푸틴의 정적들이 의문사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러시아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자 러시아 국민들은 놀랄 정도로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푸틴의 세계정보 세력들 간의 대립은 처음에는 첩보전이라던가 여론전과 같은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경제개발을 하는 데 있어 이들의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와 푸틴은 불가금 불가원을 원칙으로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불안한 공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푸틴의 재선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푸틴의 치부를 폭로한다던가 러시아 내 인권운동가들이 반푸틴 데모를 해서
푸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이 승리하면서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한 푸틴의 실각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이 실패하자 푸틴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7월 17일 280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을 태운 보잉 777-200ER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흐라보베 근처 러시아 국경에서 4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의하면 항공기가 고도 10,000m에서 SA-11의 지대공 유도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상대방이 저지른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사고 당일 러시아 장비가 7월 17일 우크라이나 관할 도네츠크 남쪽 스틸라 마을에서 구S-18 쿠볼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MH17이 추락한 지점이 도네츠크에서 8km 떨어진 아부디이카라서 우크라이나의 SAM, 북 M1 포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라 우크라이나 측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와 통합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군들은 자신들은 항공기가 날고 있는 높이의 고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분리주의 반군인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대표는 우크라이나 스호기 25가 보잉기를 격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브라질에서는 브릭스 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브릭스 회담에서 누구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한 세계경제 컨트롤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푸틴이 공식 석상에서 그림자 정부에 대한 폭로를 해서 암살 혹은 협박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브릭스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전용기의 외모가 말레이시아 항공기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 그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의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한 복수로 푸틴도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배후에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와 그 지주회사인 러셀 0486HK 약칭 러셀과 EM 플러스 EMP LQ의 약칭 EM 플러스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수출이 지장을 받자 로스차일드계의 인사를 고용해서 미국의 제재를 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상장된 EM 플러스에 대한 지분율을 66%에서 50%로 낮추어 로스차일드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풀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강력해져 러시아의 경제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진영 간에 벌어진 조용한 대립은 결국 터져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18년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연설에서 나는 내 손으로 일루미나티들을 때려잡겠다 라는 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하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데다 푸틴은 그 금기를 깨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푸틴이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푸틴을 향해 푸틴은 신세계 질서의 배신자다 라고 비난한 이후에 일어난 화답입니다. 이로써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갈등이 끝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